만나서 반갑습니다. 송동우라고 합니다. 가족 같은 분위기에서 시작을 하게 됐네요. 사실 이제 우리 애들한테 가장 이상적인 건 정시 때 본인이 원하는 대학을 갈 만큼 수능 성적을 잘 받아서 본인이 원하는 대학을 가는 게 가장 좋겠죠. 만약에 우리 아이가 정시 때 성균관대학교 정도를 갈 정도가 나왔다라고 하면 중앙대학교 논술시험 보러 가실래요? 안 가실래요? 안 가는 게 맞겠죠. 그래서 성대 정도 나왔다고 하게 되면 그 비슷한 레벨에 있는 학교 정도만 논술시험 보러 가시고 아닌 학교는 그냥 안 보러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수능 끝나고 나면 이제 보통 연대는 1차 때 있으니까 그거는 이제 아이들 어떤 선택에 따라서 볼 수도 있고 안 볼 수도 있는데 2차 이후에 수능 이후에 있는 건 수능 점수에 따라서 그 점수보다 위인 학교들 위주로 쓰는 거지 아닌 학교들은 지원 안 하셔도 돼요. 뭐 가장 좋은 거는 성대 시험 붙고 그다음에 성대를 정시 때 합격할 만큼 점수가 나와서 중앙대학교 시험 안 보러 가는 게 가장 좋은데 문제는 이제 중앙대 이때 원서비를 냈단 말이죠. 원서비가 아까우면 가서 애들이 얼마나 열심히 쓰는지 그냥 구경 좀 하고 참 너희들은 열심히 사는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냥 빈 답안지 내고 나오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행여나 우리 아이가 그 정도까지 점수가 안 나와서 그냥 그 대학교 최저 등급 조건들을 맞춘다는 그런 가정하에 우리는 이렇게 지금 논술을 배우고 있는 거고 그리고 그 논술을 통해서 어떤 대학들을 현명하게 지원하는 것이 조금 적절한지 제가 오늘 설명회를 통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려 해요. 가능하면 많은 대학교를 가보고 싶지만 시간 관계상 조금 이제 위인 학교부터 가볼 텐데 성균관대학교부터 외대까지 좀 가볼 거거든요. 또 외대 이하에 있는 뭐 건대, 공대 이하에 있는 학교들 같은 경우에도 제가 다 알고는 있으니까 혹시 궁금한 거 있으면 개별적으로 좀 질문을 해주세요. 예. 자, 그럼 이제 우리 설명회를 시작하기 앞서 제가 설명회를 좀 이제 원활하게 진행을 하면 이 논술 백서란의 교재를 이렇게 꺼내주시고 우리가 이제 성대부터 외대까지 준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해당 페이지를 적어두시면 됩니다. 적어두시면 됩니다. 자, 우선은 이제 이거 페이지에 넘기시면 서강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한쪽을 적어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성균관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7쪽, 페이지 숫자 보시면 돼요. 페이지 숫자. 그리고 한양대학교가 9쪽, 그 다음에 이화여대가 12쪽, 중앙대학교가 16쪽, 그리고 경희대학교가 20쪽, 그리고 외대가 25쪽입니다. 그 페이지를 이렇게 이제 좀 적어주시고, 혹시 기출문제 특징 개념을 궁금하시면 이것도 이제 이렇게 한번 꺼내 보셔서 우리 아이가 어느 문제를 푸는구나라는 걸 직접 부모님들께서 체감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나눠준 기출문제 자료를 보게 되면 성대부터 제가 외대까지 기출문제를 한 세트씩 넣어놨거든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우선은 진행은 뭐 서강대부터 성대부터 외대까지 차례대로 진행할 건 아니고요. 부모님들이 가장 조금 이제 궁금해하시는 건 우리 아이가 이 대학교에 지원했을 때 조금 합격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많이 하시잖아요. 가장 첫 번째 따지는 건 뭐냐면 일종의 경쟁률이죠. 그래서 제가 경쟁률이 가장 낮은 대학부터 높은 대학 순으로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한번 맞춰보세요. 자, 우리가 지금 다루는 이 6개 학교 중에 경쟁률이 가장 낮은 학교, 서성, 한인, 중경, 외니까 7개네요. 7개 학교 중에 경쟁률이 가장 낮은 학교는 어디 것 같아요? 논술 전형에서? 아닙니다. 힌트를 드린다면 이렇게 생겼어요. 아시죠? 네, 이화여대 사람이고요. 네, 이화여대가 가장 실질 경쟁률이 낮습니다. 그래서 그 이화여대에 해당하는 페이지를 이렇게 잠깐 보시고요. 논술 백서에서 그리고 한 1분 정도 자료들을 이렇게 보시면서 또 이제 경쟁률이 마지막에 나왔거든요. 경쟁률을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부모님들이 되게 많이 오셨으면은 제가 그냥 일방적으로 설명을 드릴 텐데 우리 가족 같은 분이니까
조금씩 이제 자료도 살펴보는 시간들을 좀 가지면서 진행을 한번 해볼게요. 적어도 우리나라 입시에서 남자애들보단 여자애들로 태어난 게 인서울권에 대학 들어가는 건 조금 더 편합니다. 여대가 많다 보니까. 의대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그 여대 안에서는 가장 좀 가고 싶은 대학으로 분류가 되죠. 근데 이제 좀 대부분 애들 같은 경우에는 여고 나온 애들 같은 경우에는 최저 등급 조건을 맞출 수 있다 하더라도 이제를 여대라는 이유로 기피하는 애들도 있어요. 네, 있어요. 근데 이대는 그래도 주변에 아시잖아요. 볼만한 학교들이 되게 많거든요. 뭐 연대도 있고 홍대도 있고 서강대도 있어서 뭐 말만 여대지 사실은 교류를 얼마든지 남학생들하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괜찮은 대학입니다. 근데 이 이대가 논술 전형에서 보게 되면 상위권 대학교들 중에 가장 경쟁력이 낮아요. 우선 하나는 뭐냐면 이제 여자애들밖에 지원 못한다는 거 하고 두 번째는 최저 등급 조건이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세기학 6인데 물론 이제 스크래치 학교도 있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세기학 6인데 이걸 만족시켜주는 친구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대학에서 보통 실질 경쟁률을 미공개했다는 건 창피해서 그렇습니다. 이해 가시죠? 자존심 상해서 한 자리만 나오면 왠지 우리 학교에 대한 인지도가 낮아 보일까봐 대표적인 학교가 이제 홍대하고 이화여대예요. 그래서 이화여대가 경쟁률을 공개하지 않았다는 건 한 자리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이제 일부 인기 많은 학과들 같은 경우에 경쟁률이 살짝 높아질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 경쟁률이 한 자리고요. 뭐 정말 낮게는 한 4대1 정도 나온 학과들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최저만 맞추면 사실은 학생부 종합전형보다 경쟁률이 더 낮아지기 때문에 여학생들 같은 경우에 최저 맞출 수 있다면 이화여대를 되게 강력하게 추천을 해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이제 이렇게 조금 보시면 좀 이제 저희가 좀 눈여겨볼 게 우선 이제 뭐 외신 영향력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얘는 그 과목 성적들을 3학년 1학기까지, 1학년부터 3학년 2학기까지 내린 처순으로 점수를 다 이렇게 매긴 다음에 그 중에서 제일 잘 본 거 상위 30단위까지밖에 반영을 안 해서 사실은 애들이 갖고 있는 내신 성적보다 많이 올라가요. 그리고 그 안에서 반영 비중이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내신 반영 비중이. 내신은 그냥 좀 무시하셔도 되고요. 하나 좀 기억하실 게 뭐냐면 이대 같은 경우에는 이게 당연히죠. 이대 같은 경우에는 계열 부분이 있습니다. 인문하고 사회가 여기 지원하실 때 레이저가 안 나오네. 인문하고 사회가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지원하실 때 이거 헷갈리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사회계열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수리 논술 문제가 맨 마지막에 하나 나오고 인문계열 같은 경우에는 수리 논술 문제가 안 나오는 대신에 영어 제시문이 하나 문제가 됩니다. 그 어머님들 제가 나눠드린 이 기출문제 자료 중에 이렇게 넘기시면 2대 문제가 하나 있거든요. 네. 기출문제 자료 보시면 돼요. 여기. 네. 그래서 8쪽을 보시면 있어요, 어머니? 맨 마지막에 있어요. 8쪽 있죠. 그 8쪽 문제 이렇게 보시면 아셔야 돼요. 아, 얘가 이대 인문계열 문제인지 사회계열 문제인지. 보이시나요? 영어 되시면 있죠. 영어 되시면 있으면 어느 계열이다? 인문 계열이다. 보통 이제 얘네가 인문 1하고 인문 2가 나오는데 인문 1이 인문 2가 사회 상경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개 계열이 조금 구분된다라는 거 조금 알아두시고요. 사실은 이제 뭐 문제수나 제시문의 숫자나 이런 거는 크게 차이가 없고요. 얘네 학교의 특징은 또 하나가 뭐냐면은 분량의 제한이 없어요. 분량이 좀 자유거든요. 그래서 얘네 학교가 약간 좀 뭐가 있냐면 분량이 자유면 도대체 얼만큼 써야 되는 거지? 애들 입장에서 보기에는 기준이 되게 모호하잖아요. 근데 이화여대는 분량을 성위로 생각하는 학교입니다. 분량을 성위로. 그러니까 가능하면 어떻게 썼으면 좋다?
예, 많이 채워주는 게 좋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선은 이제 인문 논술하고 수리 논술하고 나뉘어로 제가 좀 구분해 놨는데 이화여대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물어보는 건 되게 쉬운데 지문이 조금 어려운 편입니다. 다른 학교에 비해서. 제시문 자체가 살짝 어려운 학교가 이화여대 인문이다. 사회도 약간 마찬가지고요. 대신 수리 논술 문제는 사실 난이도가 매우 낮습니다. 그러니까 수리 논술 문제를 출제한 모든 대학 중에서 가장 낮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주로 이제 경제 수학, 그러니까 뭐 1차 함수 정도만 알면 풀 수 있는 그런 기초적인 문제들이 나와서 사실 수리 논술 문제는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얘네 학교가. 근데 이제 되게 궁금하잖아요. 아무리 제가 수리 논술 문제가 난이도가 낮아서 한 수학 4등급에서 푼다라고 해도 우리가 과연 풀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잖아요. 그래서 인문하고 사회 계열 두 개 중에 뭐를 지원할까 조금 망설여지시는 분은 항상 뭘 하시면 되느냐. 입학처 홈페이지에 가면 기출문제하고 해설이 다 있어요. 그래서 3년치 기출문제하고 해설을 사회 계열 인문 프로 다운 받으셔갖고 맨 마지막 문제 3번 문제만 풀어보는 겁니다. 답도 있거든요. 수학이다 보니까 정답이 명확하게 나와요. 그래서 3개 풀어봐가지고서 2개 이상 맞으면 쓰면 되는 거고, 아, 2개 이상 틀렸다라고 하게 되면 그냥 적으시면 됩니다. 그렇게 판단해 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영어제 시문 같은 경우에는 뭐 이화여대 최저 맞출 정도면은 충분히 그렇게 가능하니까 그렇게 좀 신경을 안 쓰셔도 돼요. 어쨌든 얘네 학교 변별력은 분량에서 조금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합격 컷을 한 번도 발표한 적은 없지만 얘네 학교가 제가 봤을 땐 보통 이제 합격한 친구들이 100점 만점에 한 85점 정도 나오면 이화여대 같은 경우에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경쟁률이 되게 좀 착하고 최저만 맞추면 사실 한번 정말 해볼 만한 학교가 이화여대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학교로 한번 가볼게요. 자, 두 번째 학교 힌트는 이겁니다. 경쟁률이 낮은 대학 이화여대 다음에 어떤 학교일까요? 모르시겠죠? 시립대요? 아니에요. 큰 호수가 있는 학교입니다. 아, 맞습니다. 전국대입니다. 이 일반고라는 전국대 안에 큰 호수거든요. 근데 인터넷상에서 대학생들 중에 이런 논쟁이 붙은 적이 있어요. 야, 건대 이과모에 외대가 들어갈까? 외대 캠퍼스가 너무 작아가지고서 그 일과모에 뭐 들어간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 들어가긴 하는데 모서리에 걸린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 논쟁이 좀 있었습니다. 약간 좀 외대에서 기분 좀 나쁠 만한데, 그래서 우리나라 안에서는 영문대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외대 쪽으로 좀 제가 넘겨볼 거고요. 외대 같은 경우는 25쪽, 우조대에서 26쪽을 이렇게 좀 해주시면 되고, 25쪽에 있는 내용들 마지막에 이제 경쟁률하고 성적 같은 것도 조금 있으니까 이런 생각 한번 보세요. 나중에 혹시 애들 외대 합격하시면 정인에 가서 놀라고 하시면 돼요. 아시죠? 바로 옆에 있어가지고. 자, 이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외대가 은근히 애들한테 인기가 별로 없어요. 사실 이제 외국어 계열로 보게 되면은 서울대 공부하는 학교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애들한테 은근히 인기가 별로 없더라고요. 애들이 점점 옛날보다 이과적 취향이 좀 강해서 그렇고 어물계열에 대한 좀 일종의 좀 깊이 성향이 좀 강해지다 보니까 그래서 외대가 좀 인기가 없는 건가라고 생각을 하는데 경쟁률이 생각보다 좀 많이 낮습니다. 외대가 특히 어문계열 쪽으로는요. 서울권도 그렇습니다. 서울권 특히. 그래서 어문계열하고 사문계열 같은 경우에는 경쟁률이 10대 1 내외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높진 않죠. 얘네 학교 최저 등급 조건은 두 개 합니다. 그러니까 사참은 항상 그냥 제일 잘 나온 거 하나만 반영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수능하는 점 두개 합하면
그래서 올해 실질 경쟁률도 예년보다 작년하고 최저가 변한 게 없기 때문에 크게 변화는 더 없을 거예요. 사회계열은 업무 기업상 경쟁률이 살짝 좀 높긴 합니다. 근데 이제 예년보다 약간 좀 주의하셔야 될 게 뭐냐면은 그 인문사회 계열 부분이 있는데 사회계열에서 수리노조 문제가 나온다 그런 건 아니에요. 의대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알겠지만 수리도 안 나오고요. 영어 내신으로 인문만 나오는데 이화여대보다 더 쉬워요. 그러니까 영어 등급으로 따지면 제가 한번 테스트해 봤더니 중등급인 친구도 충분히 독해하고요. 하등급인 친구도 하는 친구 있고 못하는 친구 있더라고요. 최저점을 조금 낮출 정도면은 외대도 한번 해볼만 합니다. 영어 내신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예년보다. 근데 이제 좀 특이한 게 외대는 인문 계열에서 영어 내신이 나오는데 사회 계열이나 경영경제 계열 같은 경우에는 영어 내신이 안 나오고요. 대신 수리 문제는 아니고 도표나 그래프를 해석하는 문제가 나와요. 근데 그 수리 자료 문제의 난이도가 어느 정도 되느냐? 합니다. 엄청 낮아요. 그래서 외대가 사실은 제가 여기 지금 인문노조 난이도를 써놨지만 중하에서 하 정도 되거든요. 논술 문제 난이도가 매우 낮아요. 그래서 특히 왜 논술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친구들, 논술 경험치가 얼마 안 된 친구 같은 경우에는 외대 논술 문제 생각보다 좀 풀만하다고 많이 느껴요. 문제 난이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좀 보시면 이제 첫 번째가 외대는 유형이 정형화돼 있어요. 문제는 이제 3개 정도 풀고 시간은 90분인데 인문이든 사회든 문제가 3개가 나오고 문제 스타일이 아예 정해져 있습니다. 1번은 분류해서 요약하는 거, 2번 문제는 평가하는 거, 그다음에 3번 문제는 추론하는 문제, 설명하는 문제 이렇게 문제 3개가 이렇게 나눠져 있고 글자 수도 착해요. 400, 450, 500 이런 식으로 애들이 쓸만한 정도의 분량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제가 좀 예년도 같은 경우는 주의하셔야 될 게 학교 컷이 생각보다 되게 높아요. 혹시 한번 보실래요? 어머님들 그 자료 리스트 한번 보시면 아까 외대 학교 컷이 나온 게 몇 페이지인가요? 이렇게 넘기시라고 보게 되면 29페이지하고 30페이지 있는지 아는가요? 여기에 문학된 게 좀 있는데 우리가 이 자료를 만드는 시점에 외대에서 입결을 작년 입결을 발표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 자료 만들고 나서 입결을 발표했어요. 저는 여기 좀 추가 들어가 있는 줄 알았어요. 죄송합니다. 외대가 100점 만점이라고 하게 되면 합격하려면 몇 점 정도 필요하냐? 95점 이상이 필요해요. 왜? 영수 문제가 어려우니까 쉬우니까? 쉬우니까. 그래서 내년 것 같은 경우에 실수하면 안 돼요. 문제는 되게 쉬워가지고서 풀만한데 문제 자체가 난이도가 좀 낮다 보니까 조금 실수하게 되면은 떨어질 수 있는 학교가 외대입니다. 우선 이렇게 좀 아시면 되는데 하나 이제 추가적으로 오늘 다루는 다른 대학교하고 다른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외대가 내신 반영 비중이 조금 있어요. 얘네 학교가. 보시면 제가 여기다 앞에다가 좀 써놨는데 내신은 5등급 때까지 그러니까 5.9까지 써도 되는데 6등급부터는 가능하면 안 쓰는 걸 좀 추천을 드립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논술 문제가 만약에 변별력이 있다면 그때는 내신이 조금 6등급 이하가 나온다 하더라도 지원해 볼 만한데 논술 문제가 조금 쉽다 보니까 내신 등급이 6등급 이하인 친구들이 논술을 거의 만점을 받는다 하더라도 뒤집기가 어려워요. 그쪽으로. 그래서 외대 같은 경우에는 5등급 때까지 추천을 하고 역시 문제가 조금 쉬우니 논술 처음 하는 친구들이 따라갈 수 있는 괜찮은 문제고 그 다음에 실수를 최소화하는 게 핵심이다 정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선생님 하나만 여쭤볼게요. 네. 보통 이 캠퍼스에 있는 학교들이 있잖아요. 네네. 중대라든가. 네네네. 과가 이게 달라 졸업할 때 이제 여기는 이제 과가 그렇게 나와 있는데 졸업할 때 그거에 대해서 무슨 분별력 있거나 그런 거 없나요? 그러니까 졸업할 때 졸업증에 그 학교 캠퍼스 이름이 나오다든가. 국어학과도 있고 불문학과가 있는데 이 네. 캠프가 있고 이 캠프가 있고 이게 있잖아요. 네. 그러면 나중에 졸업할 때 그 서류에서 네. 회사에 들어가거나 그거에 대해서 그게 이제 뭉치로 이렇게 나오게 돼서. 아무래도 좀 시키지 않을까요? 저도 거기까지는 모르지는 않았는데, 저도 거기까지 잘 모르겠는데, 시켜서 나오지 않을까요? 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제 보통은 애들이 J캠퍼스 대학을 가게 되면, 예를 들어 이제 외대나 경희대 같은 경우에는, 분교 개념이 아니라 말 그대로 그냥 이원화된 캠퍼스거든요. 그래서 아마
아마 졸업을 하신다 하더라도 서울캠하고 그렇게 큰 차별을 받지는 않을 겁니다. 과도 사실은 이게 좀 많이 분리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제 뭐 고대하고 여대 같은 경우 약간 좀 성향이 좀 다르겠죠. 예, 그래서 뭐 외대나 그다음에 뭐 경희대학교나 이런 학교 같은 경우에는 그냥 제2 캠퍼스 개념이고 사실 서에 나와도 어떤 그런 인식의 차이가 생각보다 그렇게 크진 않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대학으로 가볼게요. 자, 경쟁률이 나는 세 번째 대학교는 어디 갑니까? 어디로 갔습니까? 저희 앞에 써놨는데 좋은 대학이긴 하거든요. 근데 우리 애가 중공학교 그랬어요, 이 학교. 그럼 약간 조금 망설여지실 거예요. 여기를 가야 되나? 고등학교일 것 같아요. 이 대학교 이름 자체에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아닙니다. 네, 중앙대학교요. 좀 그렇지 않나요? 예를 들어 우리 아이가 성대하고 중앙대를 동시에 합격했어요. 어디 보내시겠습니까? 성대 보내시겠죠? 서강대하고 중대학교 했어요. 어디 보내시겠습니까? 서울대 보내시겠죠? 경희대학교하고 중앙대학교 했어요. 어디 보내시겠습니까? 좀 애매하지 않아요? 좀 애매하지 않아요? 저는 경희대학교가 여기서 가깝잖아요. 저희 집이 이 동네면 저 그냥 경희대 보낼 거예요. 왜 중앙대학 가서 보내? 과가 같으면 이해가 아시죠? 약간 좀 합격하면 좀 애매해질 것 같은 거 느낌이 드는 게 중앙대학교입니다. 자, 한번 가볼게요. 자, 중앙대학교는 이제 페이지가 아까 접어드린 페이지들 중에 16페이지 있거든요. 16페이지 이렇게 해서 한번 얹어보시고 그리고 그 16페이지 자료를 이렇게 읽어보시면서 부모님께 조금 죄송한 말씀이 될 수도 있겠지만 이 중앙대학교 기출문제 있죠. 기출문제가 11쪽에 나왔거든요. 11쪽을 이렇게 한번 펴보시면 얘네 학교는 뭔가 좀 다른 학교하고 이런 부분이 다르다라는 걸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어떤 느낌이 드세요? 기출문제를 이렇게 보시면. 네, 문학 질문도 되게 있고요. 기본적으로 한 개 질문이 너무 길어요. 얘네 학교가. 아마 모든 대학교 중에 각 제시문 길이로 보게 되면 얘네 학교가 제일 깁니다. 그리고 그 개수도 만만치 않아요. 되게 많아요. 근데 글자 수를 한번 보세요. 답안을 작성해달라고 했을 때 몇 자 정도 요구하나요? 예, 답안이 되게 짧죠? 이게 바로 얘네 학교 특징입니다. 그리고 그런 비슷한 특징을 갖고 있는 학교가 동국대학교예요. 그래서 왜 애들 중에서 보면 그런 애들이 있거든요. 논리를 천천히 전개하는 친구들이 있고, 야, 별로만 말하면 되지 뭘 그렇게 주구장창 꼼꼼하게 설명해?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후자의 친구들이 글을 써보면 항상 짧게 나와요. 이런 친구들한테 어느 학교가 맞냐? 동국대학교하고 중앙대가 맞아요. 반대로 약간 좀 길게 쓰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줄여서 쓰는 걸 연습해야 되는데 길게 쓰는 친구들을 줄이는 건 어렵지 않은데 짧게 쓰는 친구들을 늘리는 건 조금 어려워요. 네. 자, 그럼 이제 중앙대학교 조금 말씀을 드리면 얘네 학교는 약간 좀 올해 실질 경리들이 조금은 늘 겁니다. 어머니들. 얘네 학교가 일반적으로는 아직 올해 입결이 발표되지 않았습니다만 최저가 최기한 6이었어요. 작년까지. 그리고 경쟁률은 정말 낮을 때는 얘네 학교가 모든 학과 평균이 한 6대1 정도 나왔거든요. 재작년에. 근데 작년에는 경쟁률이 이렇게 낮다라는 소문을 듣고 애들이 많이 지원하다 보니까 경쟁률이 조금 올랐습니다. 그래도 아마 제가 예상컨대 입시 결과가 나오면 10대1 레벨일 거예요. 근데 생각보다 경쟁률이 그렇게 높진 않죠. 근데 제가 외대 다음으로 중앙대학교를 뺀 이유는 올해 경쟁률이 살짝 올라갈 것 같아서 그래요. 한 13대1 정도 되지 않을까? 그 이유는 바로 뭐냐면 올해 수능 최저 등급 반영 조건이 변했습니다. 보시면 빨간색 글씨 보이시죠? 영어 1등급하고 2등급을 뭘로 반주한다? 1등급으로 반주한다. 작년에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영어 2등급인 친구가 1등급을 올해 중앙대학교에서 간주되다 보니까 수능 최저를 맞추는 친구들이 작년에 비해서 소폭 늘 겁니다. 그래서 경쟁률이 약간 상승할 걸로 보여요.
그리고 아까 문제를 이렇게 좀 보셨는데 얘네 학교 조금 이제 주의하셔야 될 게 인문사회하고 경영경제를 분명히 나누셔야 돼요. 예를 들어 이화여대 같은 경우에는 우리 아이가 실수로 인문 1을 쓰려고 했는데 인문 2를 썼다. 그러면 수리논술 문제를 시트 시험장 가서 준비도 안 했는데 맞다 틀리잖아요. 근데 이대로 풀 수 있어요. 근데 얘네 학교는 아니에요. 예, 왜냐면 수리논술 문제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경영경제 계열 같은 경우에는 맨 마지막 3번 문항에 인문계열에서 1번, 2번은 이제 모든 계열 공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3번 문제가 경영경제에서는 수리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인문사회계열에서는 그냥 인문 문제가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수리논술 문제 난이도가 2등급에서 3등급 정도 사이 주로 확정 문제가 나오는데요. 2등급에서 3등급 정도면 풀 수 있다. 이렇게들 많이 얘기들을 해요. 그래서 우리 아이 역시 중앙대학교 경영경제 수리 풀 수 있는지 없는지 혹시 그 관련된 학과를 가고 싶으면 기출문제 3개년씩 받으셔갖고 맨 마지막 3번 문제만 푸신 다음에 2개 이상 맞으면 경영경제 쓰시면 됩니다. 얘네 학교가 되게 재밌는 게 논술 문제가 뭐냐면 그냥 다 독해 문제예요. 다 독해 문제. 분량도 엄청 짧죠. 근데 아까 제시문 보셨죠? 길이가 엄청 깁니다. 그래서 그냥 정말 기계적으로 채점할 수 있는 학교가 중앙대학교거든요. 근데 애들이 그래서 체감 난이도는 생각보다 그렇게 높진 않아요. 낮은데 은근히 어렵습니다. 얘네 학교가. 답이 어려워요. 그래서 합격 거시 100점 만점에 80점에서 85점 정도 사이 나와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래서 저는 이제 애들 중앙대학교 논술 준비시킬 때 100점 만점에 85점 이상 한 번만 넘기고 가라. 어차피 문제 스타일이 1번부터 3번까지 중앙대학교도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대기하기 되게 좀 편합니다. 근데 얘네 학교는 뭐가 조금 중요하냐면 수행력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나중에 중앙대학교 같은 경우 수능 끝나고 최저 맞추면 사실 그때부터 준비해도 큰 문제는 없는 학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100점 만점에 85점 정도를 합격 컷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85점 넘어가면 그냥 무조건 붙는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시문 분량이 많고 문제 요소가 많기 때문에 아주 핵심만 간단하게 쓰는 게 관건이다. 이 정도 이제 아시면 되고요. 중앙대학교 넘어가서 이제 다음 학교인데요. 보셨나? 성균관대학교 선동회를 가면요. 항상 이런 얘기들을 해요. 우리 학교를 다니면 나중에 우리나라 GPA 주인공이 될 수 있다고. 그러면서 신사임당 얘기를 하고 세종대학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율곡 2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성균관대학교가 과거에 성균관이라는 교육기관이 있으니까 거기서부터 파생된 대학교라고 설명을 하면서 우리 대학교가 가장 역사가 오래된 대학교다라고 하면서 신사임당을 성균관대학교의 학부모, 세종대학을 성균관대학교의 교수라고 항상 매년 재미없게 소개하는 학교가 성균관대학교예요. 매년 그래요. 자, 성대 한번 가볼게요. 성균관대학교는 페이지가 7쪽입니다. 7쪽 이렇게 한번 넘겨보시고 성대부터는 조금 경쟁률의 차이의 갭이 좀 있어요. 중앙대까지는 정말 좀 낮다는 생각이 드는데 성대부터는 조금 경쟁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기출문제는 맨 앞페이지에 있으니까 확인하시기 좀 편할 거예요. 성대가 되게 재밌는 학교예요. 어머님도 잘 모르시겠지만 논술을 가르치는 입장에서 보게 되면 얘네 학교가 한 2018년 전까지는 문제가 엄청 쉬웠어요. 논술 문제가. 그러니까 성대 지원자들이 이런 수준의 문제를 풀어야 된다고? 문제가 너무 쉬운데? 그래서 그런지 얘네 학교가 그때까지는 합격자 점수를 한 번도 공개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웃긴 건 문제 스타일이 그때나 지금하고 똑같거든요. 똑같은데 왜 애들이 그렇잖아요. 문제가 너무 쉽다 보니까 애들 스스로가 변별력을 만들어서 풀었던 학교가 성대예요. 근데 이제 성대는 그런 아이들의 노력을 보고 우리 학교에는 이런 채점 기준을 보완하면 되겠구나라고 생각해서 지금 문제가 나오게 됐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제시문의 개수를 원래 6개에서 7개 정도 냈는데 지금은 4개 정도로 줄였고요. 그리고 한 개의 제시문당 분량을 조금 많이 늘렸어요. 그전에는 이렇게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제시문 1이 한 단락에서 2단락 정도밖에 안 나왔습니다. 지금은 어때요? 좀 분량이 많아졌죠. 그래서 지금은 문제가 어느 정도 좀 분별력 있게 출제되는 학교가 성균관대 학교입니다. 조금 이제 말씀을 드리면 얘네 학교는 계열 부분이 의미가 없어요. 뭐 인문하고 사고하고 경영이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사실은 주제가 돌고 돌아요. 경영계열에서도 인문사회 주제들이 나오고요. 인문사회에서도 가끔 경영 관련 주제들이 나오는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계열 부분은 하실 필요 없고, 그다음에 내신은 논술 100%니까 단용 비중 없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예년도가 경쟁률이 얼추 한 20대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올해 성균관대학교에서 경쟁률이 그것보다 조금 올라갈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제가 여기 소문난다고 써놨잖아요. 작년하고 수능 최저 조건이 조금 변했습니다. 작년에는 사탐 2과목 중에 잘 본 거 하나만 반영을 했는데 올해는 사탐 2과목을 개별 과목으로 인정을 해줘요. 그래서 국어, 영어, 수학, 사탐 1, 사탐 2 하면 5과목이죠. 그 5개 중에 3개하고 2를 맞추면 성균관대 최저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만약에 사탐을 2과목 전부 다 잘한다고 하면 성대 최저 맞추기가 되게 유리해질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네, 그래서 경쟁률이 약간 좀 올라갈 거고, 그다음에 성대는 워낙 이렇게 좀 인기가 많아서, 우리 아이가 과연 최저 맞춰서 들 수도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다행히도 제가 맨 마지막에 좀 써놨는데, 얘네 학교는 문제 스타일이 정해져 있어요. 1번부터 3번까지. 1번 분류량, 2번 자료에서 3번에 입상 선택. 이렇게 문제 스타일이 정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문제 스타일이 정해져 있다는 얘기는 그만큼 준비가 용이하다는 얘기입니다. 이해가시죠? 그래서 성대는 기출을 한 4개에서 5개 정도 풀면 어떻게 써야 될지 감을 확실하게 잡을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뭐가 있냐면 제가 맨 마지막 2번에다 써놨죠. 문제가 총 3개거든요. 1번, 2번, 3개인데 3개 다 잘 쓸 수 있는 포인트들이 현재 존재합니다. 그 고득점 포인트를 좀 노려서 잘 쓴다고 하게 되면 성대 충분히 들어갈 수 있어요. 100점 만점에 얘네 학교 학습 컷이 지금은 공유가 됐는데 90점 이상이라고 합니다. 해볼만 하죠. 그전엔 문제가 너무 쉬워서 얘네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공개하고 있어요. 100점 만점에 90점. 충분히 넘길 수 있어요. 최저 맞출 수 있으면 한번 도전해 보시는 것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학교 한번 가볼게요. 이거 혹시 어느 학교인지 아실까요? 되게 열심히 공부하는 서강대학교입니다. 서강대학교가 약간 서강고등학교라는 다른 이름이 있을 정도로 들어가면 애들 되게 빡세게 공부시키기로 유명한 학교인데 지금도 그렇다고 해요. 지정 좌석제를 실시한대요. 지정 좌석제. 그러니까 아이들 오면은 지정된 좌석에 앉아야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애들 왜 나중에 학점 나오잖아요. 중앙고등 끝나고 중앙고등 끝나고 학점을 부모님한테 보내준다고 합니다. 부모님한테 보내줍니다. 네, 애들이 약간 좀 불만은 많은데 어쨌든 제가 개인적으로 겪었을 때 문과 쪽에서는 서강대학교 출신의 제 지인들을 보면 엄청 똑똑하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아이들이 가면 적어도 대학 생활에 대한 만족도가 은근히 높은 학교가 서강대학교입니다. 서강대학교는 이제 페이지가 한쪽이거든요. 많이 높죠? 근데 실질 경쟁률하고 비교해 보시면은 접수 경쟁률하고 좀 차이가 많이 날 겁니다. 얼추 한 27% 정도 맞추세요. 근데 올해는 늘 거예요. 최저 맞추면. 저는 애들하고 나중에 원서 상담하면서 제일 신중하게 고르는 학교가 서강대학교예요. 서강대학교는 애들한테 내가 쓰라고 하면 서강대학교 쓰고 쓰지 말라고 하면 웬만하면 안 썼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는 게 서강대학교입니다. 우선 이제 부모님들도 보셨겠지만 우선 경쟁률도 많이 높죠. 그죠? 얼추 18대 1에서 27대 1로 나오는데
올해는 이것보다 조금 올라갈 거예요. 왜? 취저가 착해졌습니다. 작년에는 세계학 6이었는데 올해 세계학 7로 변경이 돼서 최저 맞추기가 더 쉬워졌어요. 그럼 어떻게 제가 봤을 때 경쟁률이 뭐 30대 1 내외 정도에서 형성이 될 것 같거든요. 아, 그럼 우리 아이가 도대체 어떻게 보냐, 굉장히 그렇게 높은데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서강대학교 지원자 중에 대부분은 불나방들입니다. 오면 대부분 잘 못 써요. 왜 그런지 제가 좀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밑에 보게 되면 계열 부분이 있다고 얘기했는데 얘네 학교는 뭐 수리 논술 문제, 영어 대시문 이런 식으로 계열을 구분짓진 않고 경영경제 계열을 지원하면 얘네는 상영 계열 관련된 주제가 나와요. 경영경제 계열에서만. 인문사회를 지원하게 되면 정말 인문사회 계열 주제들만 나와요. 그러니까 주제가 이렇게 조금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상경계열에서 상경계열 지원자들 같은 경우에는 경제에 조금 들어본 친구들 같은 경우에 제가 좀 추천을 하고 그렇지 않은 친구들은 인문사회를 쓰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지문 안에 충분히 정보는 있지만 얘네 학교가 시간 안에 분량을 다 채우기가 조금 빠듯한 학교예요. 100분 동안에 두 문제를 쓰거든요. 100분 동안에. 그 두 문항은 별도로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한 문항당 800에서 1000자예요. 그래서 100분 동안 1800자 정도를 써야 되거든요. 연세대학교 다음으로 좀 빡센 학교입니다. 분량을 채우기가 생각보다 좀 어려워요. 거기다가 대부분의 학교들은 이제 문제 유형이 1번부터 3번까지 정형화되어 있는데 얘네 학교는 뭐가 나올지 몰라요. 그래서 서강대학교는 논술 조금 오래한 친구들, 이런 친구들을 중심으로 제가 좀 합격 가능성 있는 친구들만 가능하면 좀 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제 굳이 조금 팁을 드린다면 얘네 학교는 1번하고 2번이 분량은 똑같은데 주제가 독립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1번이 배점이 40점이고 2번이 배점이 60점이에요.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옛날에 시험 보러 가면 항상 2번 문제 먼저 풀라고 얘기를 해요. 배점이 높으니까. 이제 이렇게 조금 보시면은 얘네 학교는 핵심이 4번입니다. 그 지문들 간의 관계를 파악하는 게 가장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애들이 보통 글을 이렇게 쓰거든요. 가나다라의 근거에서 말을 설명해라 라고 나오면 이렇게 씁니다. 마유야, 가에서 마설명, 나에서 마설명, 다에서 마설명, 나에서 마설명. 애들 보통 이렇게 났어요. 대부분의 학원에서도 이렇게 가르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써서는 안 돼요. 가나다라가 어떤 관계를 갖는지에 따라 얘네들은 유기적으로 배열할 수 있어야 돼요. 그거 잘하는 놈이 서강대학교를 갑니다. 그러니까 서강대학교는 시간도 좀 짧고 분량도 많은데 이 제시문의 연관관계가 바로바로 파악돼야 되기 때문에 경험치 많은 애들이 유리해요. 그렇죠? 이건 이제 나중에 혹시 저한테 애들 맡겨주시면은 제가 선생님을 갖고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거의 다 왔어요. 이제 2개 남았습니다. 빠진학교가 어디하고 어디죠? 한양대하고 어디죠? 저희 연대 안 가요. 한양대학교 경희대 나왔죠? 어느 학교예요? 네, 경희대학교입니다. 외대 가면 여기서 놀려주세요. 경희대학교도 이제 이렇게 넘어가서 페이지가 어디죠? 경희대학교가 20페이지에 있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캠퍼스가 예쁜 학교 중에 하나를 꼽으라고 하면 경희대학교를 많이 꼽아요. 그리고 여기 집에서 가깝잖아요. 그 다음에 학교에서 장학제도가 되게 경희대학교가 잘 돼 있다고 해요. 네. 애들 만족도가 되게 높습니다. 경희대학교. 20페이지 자료를 이렇게 한번 이제 보시면서 네, 체조가 낮아요. 근데 작년하고 똑같아요. 네. 네, 이하 우리가 해볼만 하죠. 그래서 애들이 많이 지원합니다. 경쟁률이 좀 높은 편이에요. 네. 네. 자, 말씀 좀 드리면, 서울팀은 경쟁률이 얼추 한 35대 1 레벨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제팀 같은 경우에는 사실 똑같은 최저 등급 조건인데, 아무튼 이제 지방이라는 인식이 있다 보니까 애들이 많이 지원 안 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지원자의 수준이 조금 낮은 경우도 있어서, 경쟁률이 약간 좀 내려갑니다. 15대 1 레벨인데, 제 친구 중에서 그 경희대학교 국제팀 출신 친구가 있었거든요. 정형학과 나온 친구. 친구 잘 살고 있어요. 네. 캠퍼스가
그리고 차별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냥 단지 좀 멀 뿐이에요. 통하기 좀 힘들고. 실질 경쟁률은 올해도 최저가 같기 때문에 유사할 거라고 판단이 되는데, 근데 약간 소폭 상승할 수도 있어요. 왜 그러느냐? 정의대학교에서 올해 노출 전형이 몇 프로 나왔어요? 내신 반영 비중이 어떻게 나왔죠? 논술 100% 나왔죠? 내신 안 본다는 얘기죠? 처음 생긴 겁니다. 얘네 학교가 원래 노출 전형에서 내신 반영 비중이 높은 학교로 유명했어요. 재작년까지는 5등급 넘어가면 떨어졌고요. 작년은 6등급 넘어가면 떨어졌어요. 글 쓰는 것하고 상관없이 감점폭이 너무 커서. 근데 올해 없앴죠. 그러니까 외고 애들 중에 내신 등급은 조금 낮은데 그래서 경희대학교를 쓰기를 주저주저 했던 친구들이 올해 이제 경희대학교에서 논술 100으로 내신 아예 안 보다 보니까 그런 친구들이 살짝 몰릴 수 있어요. 자, 근데 제가 이걸 왜 유사하다고 썼느냐? 사실 이게 건국대학교하고 좀 관련이 있습니다. 건국대학교. 나중에 이제 시험 일정 보시면 정대 인문하고 건대가 완전히 겹쳐 있거든요. 근데 건대가 최저를 낮췄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건대로 빠진 애들도 있겠죠. 그래서 경쟁률이 비슷하거나 아니면 살짝 올라갈 거다. 이 정도 좀 생각하시면 되고, 중요한 건 사실 이제 경쟁률보다 그렇게 안 쓰면 다 들어가요. 말씀을 드릴게요. 자, 우선은 얘네 학교는 계열 부분이 있습니다. 헷갈리지 마시고요. 얘네는 추리노수 문제가 인문에서만 나오고요. 사회하고 경영에서는 추리노수 문제가 나옵니다. 사회하고 경영. 그래서 어머니를 그 나머지 자료 보게 되면 학과 옆에 수리라고 조그맣게 써놨어요. 혹시 지원하시는데 헷갈리실까봐 수리라고 체크된 학교 같은 경우에는 그 학과에서 수리노수 문제가 나온다는 겁니다. 참고로 수리노수 문제 난이도는 이화여대하고 조금 비슷한 수준으로 낮은 편이고요. 별로 어렵진 않아요. 수학으로 따지면 3, 4등급 정도면 충분히 풀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조금 말씀을 드리면 인문하고 이제 사회는 기본적으로 분리해서 준비를 하셔야 되고, 인문이면 인문 문제를 푸셔야 되고 사회는 사회 문제를 푸셔야 돼요. 문제가 다릅니다. 경희대학교 같은 경우에 계열별로. 근데 이제 준비는 좀 편해요. 경희대학교 1번, 경희대학교 인문계열도 그렇고 사회계열도 그렇고 문제 스타일이 정형화돼 있어요. 준비하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경희대학교 인문 같은 경우에는 문제 유형이 작년부터 변했거든요. 정확히 말하면 재작년부터구나. 재작년부터 경희대학교 인문 같은 경우 문제 스타일 조금 변했어요. 그래서 그 변한 문제 스타일 조금 적응을 해야 됩니다. 합격 퍼센트 말하면 100점 만점에 한 90점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사회계열도 그렇고, 그다음에 인문계열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강사들이 아무래도 논술을 오래 가르치다 보니까 어느 부분을 어떻게 쓰면 조금 더 좋은 점수를 받는다는 정보들은 저희 머릿속에만 있거든요. 그래서 경쟁률보다 우리 아이가 정말 경희대학교를 쓰고 싶다고 하면 그냥 맡겨주시면 됩니다. 최대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마지막은 사실 제가 이걸 소개를 시켜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상남대라고 써져 있는데 이 상남대는 어느 학교입니까? 한양대학교. 이거를 말씀을 좀 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제가 항상 한양대학교 파이널 소개를 하거든요. 근데 웃기면 합격자가 매번 나와요. 매년 나와요. 한번 잠깐 보실래요? 경쟁률이 어떻게 되는지. 뒤쪽 잠깐 보시면. 보시죠. 네. 딸이 왔는데 들어오라고. 예. 제가 왜 주저주저하는지 알겠죠? 경쟁률이 엄청 높습니다. 그 수능 최저는 안 나오고 좋은 대학교만 가고 싶은 아이들의 로망이 한양대학교예요. 얘네들도 되게 웃긴 게 뭐냐면 연대도 최저가 없거든요. 근데 애들 스스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연대는 은근히 또 지원을 안 해요. 경기도 따지면 연대가 한 65대 나오고요. 한양대가 한 150대 정도 나옵니다. 이 차이가 왜 나느냐? 애들이 이런 생각을 해요. 야, 얘가 연대를 합격하는 거 다른 애들한테 조금 미안하겠지? 근데 한양대 정도는 애들이 좀 덜 미안해서 생각보다 많이 씁니다. 웃긴 건 노수 문제도 콜라 하나네요. 이 문제 같은 경우. 1200대짜리 99. 그 다음에 내신 안 봐요. 그리고 비교과 약간 반영하는데 형식적으로만 보는 겁니다. 반영 거의 안 된다고 보시면 돼요. 1100대짜리 문제 하나 가지고서 합격 등락이 좌우되는 학교가 한양대인데 전 애들한테 그래요. 원서 하나 남으면 써라. 근데 얘네 학교는 그래서 경쟁률이 엄청 높은데 합격하면 100점 만점에 92점 이상이거든요. 근데 얘네 학교 같은 경우에는 경쟁률이 기본적으로 높다 보니까 어떤 식으로는 다른 애들보다 잘 짜는 거잖아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제가 보게 되면 3번에다 써놨죠. 인문의 경우 정답 플러스 뭐를 넣어야 된다고? 네, 개성을 조금 넣어야 된다. 나중에 혹시 한양대학교를 지원하게 되면 정답에다가 개성을 넣는 것들을 조금 배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원서 한 장 정도 남으면 추천 이렇게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럼 이제 학교 형태를 다 살펴봤죠. 이제 제가 마지막에 좀 말씀드릴 건 제 강의 특징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이제 끝내겠습니다. 제가 여기 이제 여름방학 시간표가 있는데 여기 이렇게 이제 보시면 이제 학교를 반을 세 개로 나눠서 운영을 해요. A반하고 B반하고 C반으로 이렇게 좀 나눠서 운영을 하는데 A반은 이제 성서중경반 이렇게 4개 학교를 우리하는 반이라고 보시면 되고 B반은 경희대, 외대, 건대인데 C반은 가톨릭대학교, 경기대학교, 인하대학교, 한양대 이렇게 조금 학교를 나눠놨거든요. 제가 이렇게 학교를 좀 분류한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첫 번째는 수업 집중도 향상입니다. 그러니까 애들이 아무래도 이제 논술 경험치가 좀 쌓여주면 본인이 지원하고 싶은 대학교의 논술 문제들을 좀 풀고 싶어 하거든요. 그래서 다른 문제 풀면 약간 집중도가 낮아질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본인이 지원 학교의 논술 문제들을 많이 풀어보라는 의미에서 저도 사실 수업 준비는 힘들어요. 이렇게 많이 나눌수록. 근데 그런 것들을 좀 감안하고 애들을 위해서 학교 분별 수업을 이렇게 진행할 겁니다. 근데 두 번째는 뭐냐면 원서 접수 시 어떤 학교를 선택할 것인지에 대해서 제가 4개 학교를 준비하면서 설명을 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경희대, 외대, 건대, 동대 중에 우리 아이한테 좀 잘 맞는 학교들을 좀 선별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원서 접수 시 어떤 학교가 좀 잘 맞는지를 활용하는 지표로서 모든 학교가 아니라 일부 학교들을 좀 중심으로 수업들을 진행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맨 마지막은 제가 시간 및 비용 절약이라고 써놨는데 왜 논술 6개 쓰면 어머님들 원서 접수하고 나서 그 6개 학교 파는 수업도 다 들으실 거예요? 한 학교나 4개에서 5개 정도 되는데 사실 전부 다 듣기 힘들어요. 물리적으로. 그래서 미리 조금 수업을 좀 들어두시면 어떤 학교 같은 경우에는 한두 번만 더 들어도 준비가 좀 가능하니까 그런 어떤 시간과 비용 절약 차원에서 제가 수업들을 이렇게 그룹별로 좀 나눈 겁니다. 그리고 가경이란 반은 사실 민서관 학교들을 다 통합해서 하고 싶은데 문제는 학교가 되게 많잖아요. 근데 가경이라는 거 나눈 이유는 이 학교 4개가 가장 쉬운 문제부터 가장 어려운 문제까지 다 섞여 있어요. 그리고 모든 대학교의 문제 유형들이 다 여기 안에 들어가 있어서 제가 그냥 천상 이렇게 나눈 겁니다. 그래서 혹시 제 반에서 수업을 듣고 싶은데 이 인서울권에 본인이 쓰고 싶은 학교가 없다고 하면은 요 반에서 수업을 들어도 괜찮아요. 모든 문제들이 이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제가 밑에 보면 합격 수기를 몇 개 이런 데 올려놨는데 사실 뭐 뒷장까지 빼곡히 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애들이 합격 수기 쓴 것 중에 뭐 좀 제 강의와 관련된 내용들을 이렇게 조금 이제 압축해서 보여드리면 뭐 크게 3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애들 글 쓸 때 첫 문장부터 끝에 있는 문장까지 다 잡았을 때가 있어요. 문제가 좀 어려울 경우. 그래서 질문을 독해하는 것도 좀 설명해 가고요. 그다음에 답안의 구조도 매우 투명하게 애들한테 좀 설명을 합니다. 헷갈리지 않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논술 문제가 어려울 경우 학교 측 예시 답안이 개판인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제가 답안을 직접 써서 아이들에게 모범 답안으로 좀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애들이 그 문제를 이해하고 답안을 쓸 수 있는 정도의 어떤 능력치를 갖추게 됩니다. 그러면 마지막은요, 재밌어요. 마지막은 재밌어요. 그래서 저는 잘 몰랐는데 뭐 다른 반에서 이제 건너온 친구라거나 또 뭐 다른 학원에서 이렇게 건너온 애들 보게 되면 재밌다는 얘기가 많다고요. 저는 애들을 통해 제가 재밌다는 거 알았습니다. 참고로 저는 되게 진지하게 수업하는 사람이에요. 어쨌든 여기까지 제가 좀 설명을 마치고요. 좀 추가적으로 좀 궁금한 거 있으면 제가 요거 설명해 마치고 받을 테니까 오늘 설명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 없는 걸 C하는 거예요? 네? 대학 여기 없는 거는 네.